자, 오늘은 우리 추정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추론 통계학의 묘미, 아주 즐거운, 좋은 부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은 좋은 내용을 좀 학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는 일단 통계적 추론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또 추정에 대한 개념에서는 우리 추정하는 방법이 한 개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과 그 값이 있을 거라고, 참값이 있을 거라고 추정된 구간을 추정하는 개념인 점 추정과 구간 추정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추정을 하게 되면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서 좋은 것을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성질, 좋은 추정량이라면 갖춰야 될 성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 평균과 분산과 비율에 관련된 구간 추정에 대한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요. 자, 정상적으로 우리가 통계적 추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표본의 개수, 자료의 개수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도 우리가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추정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제 제가 나열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목차를 이렇게 12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하나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추정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 통계적 추론이라는 이름을 이제 같이 붙이는데 이 추론은 추정과 검정을 함께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우리는 추정 부분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추론이라는 개념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모수의 정확한 값, 모집단의 경우가 있었죠.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부를 끄집어낸 표본, 좋은 표본이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부를 가지고 여기 모집단의 값을, 모집단의 특성을 결정하는 이런 값들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죠. 모르는 경우에 당연히 표본을 기초로 해서 모집단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추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보를 얻어서 정보가 얼마 값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모집단에 대한 모수의 값을 얼마라고 주장을 했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는 개념, 얻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걸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계적 추론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추정과 검정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추정과 검정은 우리가 통계적, 즉 학문적 용어로 쓰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추정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예측의 개념입니다. 추측의 개념. 그리고 검정은 영어명도 이거는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실력을 확인하는 개념이죠. 일반적인 테스트의 개념은. 그래서 바로 검정은 어떤 주장이 있었을 때 그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얻어진 이 표본, 잘 뽑혀졌다고 전제되어 있는 현재 우리하고는 이 표본에 근거해 기초해서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당연히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우리 표본에 대해서 나온 형태에서 표본의 평균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모집단의 분산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표본 분산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요. 또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표본으로서 뽑혀진 형태의 비율 개념, 그 표본 비율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리 직관적 개념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 그걸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모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파라미터라고 이제 세타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나타낼 수도 있고 모집단의 비율을 나타낼 수도 있고 모집단의 분산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건데 세타는 한 값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일 수도 있고 벡터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모수 공간이라는 것은 모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영역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래서 모수의 가능한 모든 집합, 모수의 모든 가능한 집합을 모수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수의 개념은 그 모수 공간 안에 있는 거죠. 모수 공간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양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의 키를 조사한다? 그러면 음수는 아니겠죠. 또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거고.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양의 수만 될 수도 있고 어느 구간만 될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키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하는데 뭐 무한정 클 수는 없죠. 우리 사람의 키에 대한
조사라는 모집단이 사람에 대한 집단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0 이상일 거니까요. 0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커도 3m 넘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역일 수도 있어요. 영역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실수가 아니라 실수의 제곱 2차원적 평면상 형태가 되는 거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수 공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수. 그래서 미지의 모수, 미지, 기지 이런 표현을 좀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알지 못하는 모수들을 알고 있다면 그 집단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처리할 집단이 아닌 거예요. 산술적으로 처리할 것이지. 그래서 미지의 모수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추론 중에서도 추정 부분에서의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하는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가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 표본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모집단에 대한 형태를 하나 가정을 좀 하고 출발합니다. 즉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즉 그 분포를 갖다가 결정하는 분포가 있는데 우리가 함수 형태는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나 이항 분포나 이런 형태. 그러니까 함수 형태니까 확률 밀도나 확률 질량 함수의 모양이죠. 이거는 알려져 있지만 그거를 결정하는 모수가 고정이 되어야 그 함수가 완전히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임의의 값을 갖는 미지의 모수에 의존하는 형태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f, x, 세미콜론, 세타가 이렇게 있고 세타가 오메가의 원소. 즉 세타가 모수이고 오메가가 이제 모수 공간이라는 표현에서 했었을 때 이런 형태에서 이그젬플 들면 이와 같은 표준은 아니고 일반 정규죠. 일반 정규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에 이때 세타는 뭐가 되는 거죠? 이처럼 뮤하고 시그마 또는 뮤하고 시그마 제곱. 우리가 보통 정규 모집단을 표현할 때는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로 표현하지만 인자의 개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수의 개념은. 자, 그래서 세타는 실수 1차원적 요소일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2차원적 요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모수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것처럼 뮤하고 시그마가 결정되면 정규 분포는 완전히 결정되죠. 그래서 함수의 모양은 우리가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하지만 그래서 보통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t 분포, 이항 분포 이런 상태에서의 표본을 추출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형태는 알려져 있지만 모수의 형태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표본적 정보를 가지고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얘가 얼마 정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이런 개념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통계학에 대한 분류 작업에서 모수 통계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가정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만 우리가 그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 속성을 파악해서 모집단이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또는 추론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통계학적 방법을 비모수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하고 이번 학기는 이 비모수 통계학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을 거고요. 모수 통계학에 대한 통계적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추론, 즉 추정과 검정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통계적인 얘기를 더 공부하고자 했을 때 통계학도 당연히 여러 분야가 있겠죠.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이 추론 부분 이걸 잘 해놓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이 어떨 것이라고 추정하는 형태, 추측하는 형태, 예측하는 형태 이거에서 그 값이 어떤 값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추측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측하는 것이 그 값이 아니라 그 값을 포함한 어떤 구간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기예보 간혹가다 기상예보를 들어보면 내일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뭐 등등의 형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비가 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퍼센트 개념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간적 개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하나의 값으로 하는 형태의 추정인 점추정과
어떤 일정 범위의 개념을 얘기하고자 하는 구간 추정 개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점 추정은 모수의 값 자체를 추측하는 개념이고요. 구간 추정은 모수가 속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간을 추정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점 추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구간 추정에 대한 얘기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모수 세타의 추정량이라는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명은 에스티메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번역을 추정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먼저 보면, 자, 표본들의 관측치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모수 세타의 값을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모수 세타를 추정하기 사용되는 확률 표본, 그렇죠? 우리 확률 표본은 독립성이고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또 뭐죠? 동일 분포에서 나온 표본을 우리가 확률 표본이죠. 그래서 확률 표본인 x1부터 xn까지의 함수. 그럼 우리가 통계량으로 정했던 양이에요.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x1 및 x2 및 xn에 관련된 함수, 유란 함수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새로운 하나의 확률 변수니까 y로 뒀습니다. 이 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모수 세타의 추정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량이에요. 자, 이 추정 부분에 와서는 이 통계량을 결국은 통계량이죠. 결국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검정 부분에 가면 또 이름이 약간 바뀌어요. 검정 통계량이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뭐 통계량을 검정에 썼다 이런 개념에 붙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추정 통계량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 의미가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성에서는. 근데 영어명에서는 이걸 에스티메이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함수 관계식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관측치에 의한 함수의 값이 있겠죠. 그건 이제 u에 우리가 스몰 x1, 스몰 x2 해서 스몰 xn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거는 이제 함수 값이니까 스몰 y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수 세타의 추정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명은 에스티메이터가 아니라 e로 끝나는 에스티메이트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추정량과 추정값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단지 추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 대한 형태에서 보면 통계량인데 스태티스틱인데 이것을 추정, 모수의 값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형태다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정량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량, 확률 표본인 x1부터 xn까지에 대한 함수적 관계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하나의 확률 변수. 이걸 추정량이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기계가 필요로 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갖춰야 될 좋은 조건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최소한의 조건들이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규명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정량에 대한 것은 표본에 따라서 변하는 통계량이에요. 당연히 표본값이 바뀌어지면 그 함수값 달라지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미지모수 세타에 대한 통계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량만 해도 평균 개념을 쓸 수도 있지만 평균의 약점이 있었죠. 그래서 가중평균 개념을 쓸 수도 있고 중앙값 개념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빈값 개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정량에서 즉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그 집단의 대표값의 개념이죠. 그 대표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보통 평균에 대한 얘기니까 평균 개념을 쓰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이나 가중 평균이 옳은 거지만 이 대표값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중앙값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개념으로 제한을 하니까 표본과 가중 평균 두 개가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두 개만을 지금 언급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가중 평균도 가중치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표본 평균은 가중치를 동일하게 준 것이고 그래서 가중치 주는 방식에 따라서도 추정량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걸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좋은 걸 하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죠. 그 기준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추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좋은 추정량이라고 명명되진 세타의 햇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추정량의 개념은 세타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한 형태의 함수식이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햇이란 위에 표현을 해서 우리가 세타 햇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를 거예요. 그래서 좋은 추정량 세타 햇이 갖춰야 될 성질들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편성이라는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편이라는 얘기는 편향되어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정량 자체는 표본 평균, 확률 표본인 x1부터 xn까지에 관련된 함수식이죠. 이게 y, 새로 하나의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니까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도 있겠죠. 자, 그래서 기대값, 추정량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기대되어지는 값이 뭐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 참값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정량에 대한 기대값, expectation of y 개념이에요. 또는 expectation of theta hat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것이 뭐예요? 참값이 세타로 지금 알려져 있죠. 이거인 거예요. 이런 걸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족된다면 우리가 그걸 불편성이라는 이름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편향되어 있지 않다. unbiased. 편향되어 있는 건 un자 빼고 bias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두 번째. 유효적이어야 되겠다. 효율이 좋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동차도 우리가 구입하는데 효율이 좋은 거 아닌 좋은 거 따지고 하는 것처럼 효율성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추정하는 추정량들, 함수식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것들을 봤을 때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많이 뽑아서 여러 번 우리가 계산해보고 할 텐데 할 때마다 진동폭이, 즉 변동폭이 크면 안정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추정량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흩어짐, 분산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효성이란, efficiency라는 이름으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충분성, sufficienc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표본을 우리가 얻었으면 표본에 대한 정보를 다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걸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붙인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일치성이라는 개념을 써요. 자, 표본을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모집단의 참값이 가까이 가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표본을 키워도 모집단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consistency라는 이름을 줍니다. 일치성.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성질을 가지면 그래도 그건 좋은 추정량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거 외에도 더 있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 뭐 더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언급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죠. 불편 추정량의 개념은 얘기한 대로 통계량이 있어요. 이거는 모수 세타에 대한 추정량이죠. 그래서 이 추정량에 대한 형태에서의 그 추정량의 그러니까 통계량이니까 하나의 확률 변수란 말이죠. 확률 변수의 기대값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expectation of theta hat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참값과 될 때, 이때 이제 theta hat 이것을 우리가 theta hat으로 부르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모 집단의 모수인 theta의 불편 unbiased estimate라 이렇게 이름을 주겠다는 얘기. 그리고 만일 이게 기대치가 참값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그 추정량은 편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편의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세타의 편의 추정량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불편 추정량, 편의 추정량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편의된 양, 그래서 기대값하고 참값 사이의 차이, 그걸 우리는 편의, 바이어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예제를 보면 x1부터 xn까지가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그로부터 추출된 확률 표본이라고 했었을 때 그 베르누이 시행 확률 변수의 합 y는 우리는 여태 해봤던 거죠. 바로 n번의 시행에 어떻게 되죠? 일정한 확률 p로 나타나는 이항 분포의 확률 변수가 되는 걸 알았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 n분의 y.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n으로 나눠주는 이 타입이 바로 뭐가 됐어요? 요거는 우리 수학적, 통계적 기호에서 표본 평균의 개념이죠. 자,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자, 표본 평균 자체가 뭐예요? 확률 표본에 의한 함수식으로 나타났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통계량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예요. 추정량. 자, 그래서 이 추정량이 결국 기대값이 뭐가 되느냐. 자, 그러면 이때 이것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우리 표본 평균에 대한 개념이죠. 평균 개념이 NP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분산이 NP의 1-P가 되고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형태의 기대값 자체가 NP가 되는지 이걸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 이게 X바고요. 그 다음에 expectation의 성질에 의해서 상수 앞으로 그냥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쓸 수 있고 근데 확률 변수의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expectation은 기껏해야 덧셈 기호죠. 왜냐하면 시그마는 덧셈 기호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expectation을 각 확률 변수에 취해도 되고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냐면 이게 P죠. 베르니 분포에서 이것도 P고 P 해서 바로 n분의 1에 np가 돼서 P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은 즉 이때에 대한 얘기는 요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 그건 사실은 이 집단에서는 표본 비율에 대한 문제죠. 모집단에 표본을 우리가 n개 뽑았는데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1 아니면 0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바로 넘버 오브 뭐 성공이면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1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니까 표본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비율은 모 비율인 P로서 표현이 되는지 이걸 본 건데 자,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이 모 비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표본 비율 또는 지금처럼 생각하면 표본 평균의 기호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수 P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불편 추정량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편 추정량은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n개의 표본을 반복 추출하고 추정량 값들을 서로 근사한 값들을 가져야 된다. 근사한 값.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험을 했었을 때 실험할 때마다 변동폭이 크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몇 번의 어떤 상황 속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와줘야 그 값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표본을 반복 추출했었을 때 추정량 값들이 서로 근사한 값들을 가져야 좋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표본을 이용해서 얻은 추정치가 다른 표본을 이용해서 얻은 추정치와 많은 차이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추정량, 함수식이죠. 이것들에 대한 실현값들에 대한 분산. 그러니까 추정량이니까 함수식, 즉 확률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결국은 이 확률 변수의 분산이 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인 추정량의 분산이 작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효율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유효 추정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타1 핵과 세타2 해서의 두 개. 유효하다는 얘기는 상대적이죠. 무엇이 어떤 거에 비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불편은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에서 있었을 때 두 추정량에 대한 분산 개념을 우리가 두고 했었을 때 이것처럼 세타1 햇에 대한 분산이 세타2 햇보다도 작다면 우리는 이때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세타1 햇은 세타2 햇보다도 더 유효한 more efficient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유효한 추정량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유효한 추정량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미지의 평균 뮤하고 기지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갖는 분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이제 종종 우리가 좀 할 텐데 조금은 좀 합당치 않은 그런 좀 주장이에요. 자, 뭐냐면 우리가 분산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돼요? 표본 분산 얘기를 들어볼까요? xi에서 평균을 뺀 이 편차의 제곱의 합을 표본에서 하나 뺀 개수인 n-1로 나눈 값으로 표본 분산을 정의하죠. 모분산이면 이제 여기 n 개념이 될 거고요. 자, 어쨌거나 분산 개념은 결국은 편차의 제곱의 합의 기대치예요. 그러면 이것에서 보면 이 표본 평균을 알아야만 분산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표본 평균 개념을 몰라서 또는 모집단의 평균 개념을 몰라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그래서 미지의 평균 모집단에서도 평균을 모르면 분산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을 모르는데 기지의 분산이라는 잔재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는 개념이다 이거죠. 문제를. 그래서 먼저 정보를 얘를 주었다는 개념밖에 안 돼요. 지금 그냥 단지.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모르는 거지만 얘는 안다고 했었을 때 얘는 그럼 어떻게 너는 구하겠냐 이런 이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에서는 두 개 다 모르는 거죠. 얘를 알고 얘는 모르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문제 해결을 이론적인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지의 평균이고 기지의 분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기가 3인 확률 표본을 관측했어요. 그래서 뮤를 관측하기 위한 첫 번째 추정량은 표본 평균이에요. 두 번째 추정량은 1, 2, 3에 대해서 1대 2대 2에 5분의 1, 5분의 2, 5분의 2의 가중치를 준 가중평균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건 산술평균이고요. 두 번째 건 가중평균 개념. 이랬을 때 어느 것이 더 유효한 추정량이겠느냐 하는 문제.
자, 그래서 해보면 기대값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다 뮤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뮤 y1이나 y2 두 개의 추정량 자체가 불편 추정량이에요. 자, 분산은 그냥 각각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분산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가 분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었기 때문에 3분의 1의 가중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3분의 1 제곱의 시그마 제곱 뭐 해서 3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 x1에 대한 가중치가 5분의 1, 여기는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x1과 x2과 x셋은 확률 표본이라 했으니까 독립성을 보장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합에 관련된 1차원적 결합의 합에 관련된 분산은 각각의 상수 처리하고 분산의 합과 같다는 성질을 우리가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의 제곱, 5분의 2의 제곱, 5분의 2의 제곱에서 25분의 9의 제곱,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쪽도 큰 걸 알죠. 그래서 결국 y1에 대한 확률 변수 y1, 그러니까 새로운 추정량 y1에 대한 추정량이 y들 추정량보다도 분산이 작은 걸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럴 경우에 y1은 y들보다 더 유효한 추정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평균 뮤에 관한 추정량은 보통 표본 평균을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샘플민인 이 표본 평균을 우리가 즐겨 쓰는 거죠. 자, 모평균이 뮤가 되고 모분산이 시그마적인 무한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는 이런 경우, 이때 이제 이것이 확률 표본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 그때 이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뮤가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형태에서 n, 크기 n으로 나눈 형태로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독립, 복원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일 때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x바는 우리가 지금 배운 지금 바로 정의한 부분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내용을 모평균 뮤의 불편 추정량이고 그다음에 이 x바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래서 불편 추정량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x바에 대해서 더 하나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대로 하게 되면 가중평균, 일반적인 가중평균보다도 더 어떻게 돼요? 좋은 유효한 추정량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분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평균은 모평균은 표본 평균 갖고 추정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인지했어요. 자, 그러면 분산. 그래서 모분산에 대한 추정량 그러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 당연히 표본 분산 이용할 거란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표본 분산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n이 아닌 n-1로 나누는 거로. 편차의 제곱의 합을 n이 아닌 n-1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처음에 정했을 때 왜 n이 아닌 더 복잡하게 n-1로 나눴을까? 이렇게 궁금해했었을 수 있는데 그걸 드디어 이제 지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표본 분산을 우리가 S 스퀘어로 쓰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집단의 분산의 추정량으로 쓰는데 적합하다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겁니다. 물론 네 가지 성질 다 만족하는 걸 보이지는 않을 것이고요. 최소한의 것. 자, 그래서 일단 왜 n-1 개념이 됐는지 용어는 또 뭔지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몇 번을 우리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떤 집단도 편차들의 합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짐에 대한 전체 집단 전체를 흩어짐에 대한 측정 도구로서 편차들의 합을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쓴 것은 제곱의 합의 표준화 개념인 표본의 수로 나눈 값으로 이제 그 집단의 흩어짐을 얘기하게 된 거죠. 자, 편차들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1부터 x2를 해서 쭉 더해서 지난번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xn까지 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것이 표본 평균이니까 nx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가 마음대로 값들이 결정되고 나면 이 마지막 번째 거는 얘가 우리가 기지가 되는 그 평균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는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n-1개 자료값이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개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편차합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즉 평균에 대한 개념이 우리한테 있다면, 자, 평균이,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유도라는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degree of freedom에서 자유도는 n-1이다. 그래서 d.f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느 집단이나 어떤 형태에 관련된 형태의 흩어짐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는 도구로 뭘 사용하냐면 이 편차의 제곱의 합을 그냥 표본의 개수에서 하나 뺀 거지만 지금은 그걸 자유도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자유도로 나눈 것을 우리는 그 집단의 흩어짐의 측정 도구로 씁니다. 그러면 항상 자유도가 n-1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제약이 하나 더 가해지면 자유수는 어느 정도 줄죠. 그러니까 조건들이 부여되면 자유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평균 개념 하나 쓴 거. 이걸 쓰려면 표본 분산을 쓰려면 얘를 써야만 되는 거니까 이게 계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조건만 썼기 때문에 1이 준 형태가 자유도가 됩니다. 자유도는 n-1이 반드시 자유도다. 아니에요. n-2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본 분산은 무한 모집단의 경우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만, 자, 이걸 지우고 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해야만 이 표본 분산에 대한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n-1로 나눈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표본 분산에 대한 형태가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수리적으로 불편 추정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못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S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했을 때 지금 모분산이 될 거냐? 그걸 한번 확인해야 되죠. 확인도 우리 지금의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볼게요. 자, 시그마 스퀘어에 대한 S 제곱에 대한 기대치가 S 제곱도 추정량이에요. 표본에 대한 계산식으로 나온 거니까 그것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를 이제 보일 텐데 쭉 한번 볼게요. 자, S 제곱에 대한 형태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합 개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이. 그래서 얘부터 잠깐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나갈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적당량을 빼고 뺐으니까 여기 뺐으니까 더한 거예요. 빼고 더해도 등호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양과 요와 같은 양의 차의 제곱 형태로 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제곱이니까 풀 수 있죠. 풀어 제치면 여기까지. 그래서 풀어 제친 상태에서 시그마 기호를 그 푼 거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군데로. 자, 그래서 완전 제곱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의 제곱이에요. 2배 앞뒤니까 2배 앞뒤인데 시그마 기호는 얘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i가 첨자가 붙어 있는 거 움직이니까 그래서 앞에 빼준 거고요. 그래서 파란 형태로 표현되는 시그마 xi-뮤만 남고요. 그다음에 뒤에 항은 이와 같은 양의 시그마,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를 갖다가 상수를 n번 더한 거니까 n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 양은 어떤 양에 대해서 다 더한 것에 대한 개념은 요와 같은 양에 대한 평균 개념이죠. 그래서 그 평균 개념은 요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n이 빠졌으니까 n을 이쪽으로 넘겼다 생각하면 n배의 xn 바 마이너스 뮤라고 쓸 수 있는 양이에요. 파란색 부분.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나면 결국 2배의 n배 요 같은 양의 제곱. 근데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하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편차의 제곱의 합 개념은 요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표본 분산에 대한 얘기를 갖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표본 분산 해보면 표본 분산에 대한 정의 자체가 이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대치예요. 기대치인데 상수가 어떤 확률 변수 상수가 붙어 있는 거 앞으로 그냥 뛰쳐나오죠. 나타나오고 그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양은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대입한 것밖에 없고요. 그다음 expectation이니까 따로따로 쓴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따로따로 쓰면 요거 이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상수의 요거에 대한 기대치인데 그 기대치는 상수니까 그대로 자체고요. 그다음에 요것만 이제 하면 되죠, 우리가.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양으로 어떤 변수의 합에 대한 기대치는 기대치 합과 같은 거니까 expectation 기호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거 expectation 기호 그대로 그냥 왔고요, 현재까지는. 자, 그러면 완전하게 모평균에 대한 차거든요. 이게 편차의 제곱의 합의 편차의 제곱의 기대치죠. 이게 바로 정의가 뭐예요? 분산이죠, 분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여기까지 이제 보죠. 그래서 보면 베리언스 X의 합 개념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형태가 바로 이와 같은 표본 평균의 차. 자,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대치는 뮤가 되고, 그다음에 분산은 이제 뭐
시그마 제곱 n 되는 걸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편차의 제곱의 기대치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요 x바에 대한 분산이죠. 그래서 x바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요 기호인데 요걸 n분의 1 됐고 n 시그마 제곱 되죠. 똑같은 시그마 제곱을 n번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n 시그마 제곱 되고 요 형태는 결국은 x바에 대한 분산인데 분산에 대한 값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걸 알고 있고요. 앞에 n이 또 있어서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n-1배 시그마 제곱. 앞에 있는 n-가 약분돼서 시그마 제곱만 남죠. 자, 그래서 좀 긴 과정을 거쳤지만 바로 표본 분산에 대한 기대치는 모집단의 분산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썼냐면 하기 때문에 표본 분산에 대한 정의를 n으로 나누지 않고 n-로 나누는 걸 쓴 겁니다. 나중에 얘가 갖춰야 될 좋은 성질들을 갖다 규명하다 보니까 좀 불편성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n-이 아니라 n으로 하는 이 형태가 됐었으면 불편 추정량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편 추정이 안 돼도 약간 상수에 곱을 하고 정리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비율적인 문제도 좀 같이 할게요. 우리가 평균 문제 봤고 분산 문제 봤거든요. 모비율. 그래서 모비율도 보면 어느 정부 시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라든지 상품의 시장 점유율, 어떤 생산 부품의 불량률, 어떤 성공의 확률 이런 것들 비율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어떤 특정 속성을 갖는 비율적 의미를 가져요. 모비율은. 자, 그래서 모비율이 P인 무한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임의 표본을 추출하였을 때 x라는 확률 변수를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의 총수라고 한다면 n개에서 어떤 비율을 가질 거를 임의로 뽑은 거거든요. x가 결국은 이항문포 이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항문포니까 여기서 x tilde b np라고 쓸 수 있는 양이고 이항문포에서의 평균값은 우리 np인 걸 알고요. 분산은 np의 1 - p인 걸 알죠. 이건 이제 이 확률 변수의 특징이에요. 자, 모비율의 추정량 표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n개를 뽑았거든요. 거기서 x, 즉 특정한 속성을 갖고 있는 개체 수. 그러니까 바로 전체 뽑은 n개 중에서 특정한 수를 갖는 거니까 특정 수. 그러니까 특정 수에 대한 비율 개념이 되죠, 바로. 그래서 바로 그것이 모비율, 이거 p 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비율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은 x의 분산과 기대값에 대해서 n을 상수로 나눈 것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p 햇에 대한 기대치는 여기서 요거 n으로 나눈 거니까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요거에 대한 n으로 나눈 거니까 밖으로 나가면 제곱으로 영향받죠. 그러니까 n 제곱으로 얘를 나눈 양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n분의 p의 1 - p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비율도 당연히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예요. 표본 비율도.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수를 추정하는 데 쓰는 점 추정량 뭐가 있었냐? 모평균에 대해서는 표본 평균을, 모분산에 대해서는 표본 분산을, 모비율에 대해서는 표본 비율을 사용하게 되는데 최소한 이 세 개는 다 불편 추정량이 된다는 얘기죠. 또 표본 평균 때는 더 유효한 추정량이라는 것도 언급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의했었습니다만 충분성도 갖고 있어요. 왜? 표본 평균은 첫 번째 데이터부터 마지막 번째 데이터까지 모두를 사용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때는 충분. 그러나 중앙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부만 사용하죠. 하나 아니면 두 개만. 그러니까 충분성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좀 더 좋은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치성도 표본의 크기가 커져가면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치성도 있어요. 분산도 또 비율도 그런 좋은 성질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이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비율은 각 모 평균과 모 비율과 모 분산에 관련된 각각의 점 추정량으로 사용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좋은 추정량이다. 이런 걸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점 추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봤고 다음 시간에는 구간 추정에 대한 얘기를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